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분봉남입니다. 오늘은 제가 야외에서 녹화를 급하게 하는 중이라서 잡음이 좀 심할 수 있습니다. 그만 이해 부탁드릴게요. 어제 영상에서 제가 비트코인이 나스닥과 함께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때 같이 언급드린 내용이 있죠. 비트코인이 심리적 저항선인 20K를 돌파하더라도 20.5K에서 일단 좌절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보시다시피 현재 비트코인은 정확히 20.5K를 치고는 눌림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지난 이틀간의 상승 추세가 얼마나 더 이어질 수 있겠냐는 것이겠죠. 우선은 나스닥 선물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스닥은 현재 단기 스윙 구간의 블루존 하단부에서 저항을 받고 작은 눌림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서 더 조정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린존 상단부인 11,500달러의 지지를 받아줘야 지금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그린존 상단부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나스닥은 이와 같이 다이아몬드 패턴을 만들며 횡보를 이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번 고점을 기준으로 조정이 발생하게 되니 비트코인도 상승세를 되돌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나스닥이 지지를 받고 상승을 이어갈 경우 중요해지는 길목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12,000 부근입니다. 9월 13일의 고점을 기준으로 작도한 피보나치 0.5 라인이죠. 나스닥이 12,000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면 노란색 최선이 위치한 12,600대까지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을 얻게 되고 이대로 흘러간다면 비트코인도 큰 폭의 상승이 가능해집니다. 다시 비트코인으로 돌아와서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는 19.9K까지는 후퇴를 해줘도 상승 추세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9.9K의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비트코인은 노란색 최선과 피보나치 블루존 하단부가 겹쳐있는 21K까지 무난히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집니다. 21K마저도 돌파한다면 비트코인은 21.7K까지 쉽게 오를 수 있겠지만 조정을 받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21K에서는 분할 매도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을 계속 보셨다면 며칠 상승을 했다고 해서 과감한 상승 베팅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실 텐데요. 현재 비트코인과 미국 증시가 이틀간 반등을 준 것은 한동안 치솟던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조정을 받은 것에 대한 하급 효과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달러 인덱스가 표시해드린 채널의 상단부를 깨고 내려올 때가 자산시장의 첫 번째 상승 시그널이었다면 중앙의 점선을 통과한 상황은 번째 상승 시그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현재는 달러 인덱스가 채널의 하단부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채널의 하단부마저도 깬다면 달러 인덱스는 지금까지 조정을 받은 것 이상으로 하락할 수 있고요. 그 경우 자산시장은 상당한 랠리를 펼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나리오가 아무리 날카로워 보여도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차트 흐름과 거시경제 흐름을 모두 고려했을 때 달러 인덱스가 한 번에 채널 하단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일시적으로라도 충분한 반동을 줄 가능성이 좀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달러 인덱스가 채널 하단부에 완전히 근접하는 상황이 되면 상승 베팅을 부분적으로라도 축소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접근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유엔의 경고인데요. 현재 전 세계가 경기 침체의 가장자리에 있으며 아시아와 같은 개발도상국들이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임박한 글로벌 경기 침체가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충격보다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전 세계적 경기 침체는 모든 지역에 영향을 줄 것이지만 부채 불이행의 위기에 더 크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의 위험이 더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채 문제는 특히 남아시아와 서아시아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이미 국가 부도에 빠졌고요. 아프가니스탄도 여전히 부채 위기에 있으며 터키와 파키스탄은 채권금리 급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부채를 언급했지만 진짜 큰 문제는 아시아가 아닙니다. 영국 연기금이 마진콜 위험에 처했다는 내용은 이미 설명을 드려서 어느 정도는 아실 텐데요. 스위스 2위 투자은행인 크레딧 스위스가 파산 위험에 처하면서 유럽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가 파산할 경우에도 채권을 보상받을 수 있는 신용 디폴트 스와프 가격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고 관련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크레딧 스위스의 주가는 비단 지금의 하락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2007년부터 꾸준히 하락했으며 당시 고점에 비해 95%가 하락한 상태입니다. 금융강국 스위스의 2위 투자은행의 가치가 95% 하락했다는 것이 믿겨지시나요?
그만큼 현재 전 세계적 금융 시스템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크레딧 스위스가 흔들리는 것을 보며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리만 브라더스를 떠올리는 이들도 있을 텐데요. 아직까지 그 정도로의 위험이 큰 것이 아니며 파산 해프닝으로 끝났던 2016년 도이치방크 사태에 가깝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말 이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자산시장이 크게 무너진 상황에서 지금 경기 침체 문제까지 겹치다 보니 투자자들이 지레 겁을 먹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파산이 일어나는지 여부를 떠나서 선진국들의 금융 시스템이 위태로운 상황에 몰렸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한 곳에서 어떻게 위기를 잘 모면한다고 해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다른 어떤 곳에서 갑작스럽게 큰 위기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 경제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코인이든 주식이든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상황들은 있겠지만 인플레이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기 전까지는 무리해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 위험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연준이 방향을 바꾸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 시장이 회복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물가의 기세를 어느 정도 확실히 꺾기 전까지는 연준은 긴축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미국 역사를 보면 물가는 한 번 치솟았을 때 확실히 잡지 않으면 곧바로 다시 더 강한 상승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오일 쇼크와 겹쳤던 1970년대의 경우 미국 행정부의 재정정책과 연준의 통화정책은 물가를 잡는 데 안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아더 번즈와 윌리엄 밀러는 결국 물가를 잡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등장한 것이 바로 유명한 폴 볼커 의장입니다. 1929년 8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1.4%였고요. 1980년도 초에는 13.6%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때 폴 볼커는 이전에 없었던 과감한 금리 인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1979년 8월과 9월 FOMC에서 폴 볼커는 기준금리를 50bp 연달아 올렸습니다. 이후 10월 6일에는 토요일 밤의 학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하루 만에 금리를 400bp 올린 겁니다. 여러분들 40bp가 아니라 400bp를 올렸습니다. 이런 기행을 펼치며 그는 1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21.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살해 위협을 받아가면서도 그렇게 강력한 긴축 정책을 편 결과 그 누구도 잡지 못했던 물가를 결국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폴 볼커는 인플레이션 파이터로도 불리게 되었죠. 그런데 저는 단순히 역사 공부를 하자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잭슨홀 미팅 때부터 제롬 파월의 입에 폴 볼커의 이름이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폴 볼커처럼 행동한다면 연준의 금리 인상은 지금 수준에서 멈추기 어렵습니다. 어설프게 물가를 잡았다가는 1970년대 악몽이 재현될 수 있기에 일단 물가부터 확실히 잡아야 한다는 그의 목표는 쉽게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는 그의 작년 입장이 쉽게 바뀌기는 했지만 한 번 더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다가는 연준 통화정책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일단 미국 물가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잡히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결국 시장은 다시 엄청나게 큰 회복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강한 긴축 정책의 끝에 남은 시장은 피바다가 되어 있을 테고 그때 되면 결국 연준은 다시 경기 부양책을 꺼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일단은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살아남을 힘과 지식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시장이 반등을 보이는 듯 한데요. 너무 일일비하지 말고 내일 라이브 방송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다뤄보시죠.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